두 번째 발표 맡으신 윤혜신 선생님, 토론 맡으신 류정원 선생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 인사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발표 세션 진행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윤혜신 선생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와 고대 한국 고대 신화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에 대한 화목 인식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지금 하여튼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길지 않게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가 신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 아시아의 일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인류의 그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제 의도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 논문의 의도는 이제 두 문화권의 고대 신화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에 대한 그 커뮤니언 인식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길게 좀 한번 써봤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대타자 자연의 커뮤니언으로부터 성찰한 그 코로나 전국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시선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한번 우연히 공부하다가 이런 그 문구를 봐서 좋아서 그냥 어느 날 공부하다 책을 뭐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한번 이게 여기 붙여봤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할 수 있느냐? 역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쪽인 구약에 나와 있는 글인데 역시 이스라엘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죠.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중에 논문을 제출할 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서론을 보면 그 서론에 지금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와 한국 고대 신화의 생태학적 비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기록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로 참 흥미롭게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했고 서양 문화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그 종교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인물의 그 성격이 우아하면서도 또 굉장히 속된 면, 조야한 그런 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의 운명, 그리고 존재를 실현하려는 욕망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서사,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문학사에서 독특한 문화적 자리를 차지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우리가 뭐 비문들 보면 또 금성문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오자가 아니라 그 결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길가메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온전하고 서사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것 가지고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가메시 신화가 쓰인 토판, 클레이 태블릿,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 하나 한번 예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이제 분위기를 좀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연구자에 따르면 이 표준형이 서사의 표준형이 기원전 정말 오래됐죠. 기원전에 120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고 그 현대까지도 고대 그 근동에서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널리 유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는 이런 작은 사실들에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누가 이거를 해석했느냐 쐐기 문자인데 이 어떤 청소하던 그 박물관에서 청소하던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가보지 못한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독해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로 이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연구자, 이란 쪽에 그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이란 그 연구자가 하는 그 뭐라고 증언하기를 자기는 밤에 주로 밤에 그 길가메시 신화와 비슷한 변형된 이본의 이야기를 신할머니로부터 이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지금 연구자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길가메시 신화를 사람들이 그 세계를 걸쳐서 몇천 년 동안 문화적으로 이제 향유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길가메시가 누구인지 실제의 왕이었고요. 전설적인 왕인데 실제 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년, 8년 사이에 발굴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의 지도를 제가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그 세계 지도에서 이 수메르 지도 첨부를 했고 여기서 이 수메르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습니다. 수메르라는 글자가 보이죠? 굉장히 오래된 고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한 35분까지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를 보면요. 저는 신화가 생태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봅니다. 그 다른 문학 장르보다 그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 이 관계를 서사 속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로 또는 그 일반적으로 자연신이죠. 예, 자연, 그, 자연을 통해서 이제 신을 느끼는 것이죠, 인간들이. 인간과 그 동물과 식물의 관계 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문학 장르보다 특히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천신이나 지신이 많고요. 그리고 인간은 이 신화 속에서 보면은 신화를 보면 이 신과 우리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연물에 대한 아시다시피 이 신앙과 사상은 인류 문명에서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산과 같은 이런 자연물이 우주의 구조물이다라는 어떤 고대 인식 이런 것들이 전하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산은 우리가 신이나 신화적 인물이 내려오는 장소였죠.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봐도 신라의 박혁거세왕 이전에 그 육부의 조상 촌장들 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지금 뭐 단군도 산으로 뭐 단군이 아니라 저기 환웅도 산으로 내려오고요. 산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많죠. 그리고 산이 무덤으로 쓰이는 경우 가야와 백제 등 그 고대의 무덤이 산에 위치하고요. 저도 답산 적이 있고요. 주몽왕도 고구려의 주몽왕도 용산에 묻히고 단군은 아사달의 그 산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제단을 쌓는 예는 참 보편적인 것 같아요. 뭐 그 형식이야 뭐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그 길가메시 서사에서도 태양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 지붕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우리 백제의 그 시조왕, 그 온조왕의 경우에
그 제단을 쌓고 큰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렇고요. 어느 정도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싶은가 하면 조금 더 말을 해보면 이번 연구에서 각 문화의 그 대표적인 신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의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한 그 인간과 그 자연의 이해 방식에 대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스키마. 이 스키마 개념은 각주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발표문에 대해서 그 유정원 선생님께서 그 토론문을 작성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좀 있길래 조금 고쳤어요. 많이는 아니고 고치고 조금 고쳤는데 그래서 각주가 혹시 달라졌나 저는 지금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번호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계속 다른 그 주체와 그 타자의 그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락캉주의에서 제일 타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 이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들, 뭐 대타자라는 개념 쓰고 있는데 자연이 인간에게 그 기본 조건을 제한한다는 측면, 또 설명을 또 하겠지만요. 뭐 그런 점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대타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은 또 신을 은유해서 자연신이 되죠. 자연신. 그래서 문명 간 비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좀 창조적으로 재개념화하고 현대에 맞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대처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방향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특히 그 외국에서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죽음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랑 관련된 담론들이 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그래서 변이체까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지금 들어가고 싶었어요. 귀국하고 싶었고 여기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못 가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지금 모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저도 그 자유의지와 달리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 뜻은 저만이 아니겠죠. 인간의 손을 벗어난, 인간의 그 영역을 벗어난 그 자연재해 수준의 그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맡고 있죠. 이 한국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보낸 그 이메일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그 키워드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친 사람들을 독려할 때 이제 다시 함께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니지만 고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심리적으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연에 대한 그 인간이 결국은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식으로 이렇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그 성찰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전 지식 그래서 사전 지식이 하면 우리가 어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사전 지식인데요.
스키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일단은 전통적인 사전 지식을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시도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심리적인 커뮤니언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평화와 공존의 커뮤니언, 공존을 뜻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자연과 심리적 커뮤니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커뮤니언이란 개념이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현대 그 생태주의,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는 이 생태주의, 인연과 소통되고 호환되며 한국어로는 친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생태주의는 서로 각 주체들의 평화로운 조화와 공존, 인간과 환경의 커뮤니언을 추구하며 그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커뮤니언은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사전적 의미는 공유와 사상, 감정 공유와 교환을 뜻하면서 정신적, 영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커뮤니언은 평화로운 공존, 창조적 생명을 지향하는 어떤 대인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이런 개념, 이 커뮤니언의 양상은 신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른 장르보다 다른 장르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불안이나 어떤 투쟁,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신화에서는 적어도 신화에서는 커뮤니언의 사상이 꽤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커뮤니언이 드러나는 그 인식이 드러나는 이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예로 보았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온주왕 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나중에 온주왕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진앙과 만을 합병하겠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과 인간의 어떤 자연사를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를 다 하면 그래서 이런 제 시선이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커뮤니언의 관계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이런 시선과 해석은 고전 문학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언 개념으로 신화의 그 인물 관계의 가치와 질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발표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선생님 죄송한데 한 40분 정도까지 시간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참고해서 발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5분 조금 넘어서 시작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좀 요약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 지금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했고요. 첫 번째 페이지고,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했고, 저는 앞으로 신화 연구를 하면서는 이 개념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 창조적 생명을 지향하는 어떤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이런 개념을 저는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인류의 첫 서사 장르인 신화가 생태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는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연은 여기를 조금 읽어보면 자연은 인간에게 힘겨운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기도 하며 주지 않기도 합니다. 답을 주는 경우 인간은 자연과 커뮤니언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한편 인간이 자연을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길가메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훔바바를 죽이는데 훔바바는 어떤 존재인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여길 때 이 공생의 관계가 파괴되며 인간은 부정적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은 이제 자연은 일순간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끊임없는 그 자연의 변화에 늘 이길 수는 없으며 스스로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커뮤니언의 관계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겸손의 미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자연의 그 불가해한 위력, 그래서 그 땅의 넓이를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제가 그 앞에 어떤 프레이즈를 단 것처럼 이런 불가해한 그 위력이 있습니다. 자연이. 뭐 현대에서는 뭐 다 자연이 굉장히 도구화되고 대상화되어 있지만 고전 문학이나 고대 서사에서는 좀 그렇진 않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추구할 때 인간이 뭔가 추구할 때 이 극복하기 위해서 추구할 때 자연이 답을 주기도 하며 인간은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언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은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신을 은유합니다. 그런 메타포로 쓰였고 자주 자연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통해 감지된 신성, 자연을 타고 오는 신성을 그러니까 자연을 타고 온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신성을 그 서양의 지성사적 전통에서는 테오판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뭐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자연의 신인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연은 대타자처럼 기능합니다. 자연, 신을 은유하고 있는 자연은 그 인류에게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기본적 조건을 한계 짓습니다. 그 대타자 기능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연과 신은 주체를 벗어나는 인간을 그 주체적 그 영역을 벗어나는 알 수 없는 지식과 대타자로서의 욕망으로서 그러니까 욕망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그 욕망, 그러니까 신의 욕망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그 신화에서는 욕망을 하는 존재로는 드러나나 그, 그 주인공과 그러니까 주인공의 욕망과 대타자의 욕망이 같지가 않죠. 한국에서는 같은 경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커뮤니언이 관계가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인류 초기에 그 최초의 그 문화권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관계를 보면 그 길가메시에 나와 있는 그 길가메시의 그 신화에 나온 그 대타자 자연과 인류의 그 관계를 보면 인간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체로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데요.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연에 깃들어 살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며 어느 문명에서든 자연을 통해 신성을 감지하고 다양한 종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진 그 모든 문명에서 인간은 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출한 결론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길가메시 신화의 그 훔바바 처치담을 보면요. 잠시 이동을 해서 11쪽으로 가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훔바바는 누구인가 하면 네, 여기 무서운 산지기입니다. 신성한 숲의 수호자고요. 그런데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이 훔바바의 의미를 잘 모르고 죽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미 길가메시가 아무리 뭐 기원전에 지어진 작품이지만 예, 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훔바라가 누군가만 보면 어둡고 나무 많은 깊은 숲, 여기는 일반적으로 무서운 곳으로 여겨지며 그곳에는 수호자 훔바바가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훔바바는 향나무 또는 뭐 번역자에 따라서는 뭐 삼나무라고도 합니다. 일단 향나무로 했습니다. 향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숲을 상징합니다. 어떤 그 길가메시 신화에 나오는 산악의 신 엔릴, 이 사람이 아니죠, 신이, 산악의 신이 훔바바를 숲의 산지기로 명했으며 예, 아무도 숲에 못 들어가게 해라라는 임무를 맡았어요. 네, 인류 문화에서 숲이 어떤 곳입니까? 신성해서 한편 경이롭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금가지 같은 데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금단의 영역이고 신성한 곳으로 지금 여겨져 있는 그 전통을 제가 여기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도 신성공간으로 숲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그 단군이 왔던 신단수 있고요. 그 문열림에서 해와 달의 제사 지냈고요. 문열림. 그 다음에 시림, 예, 구림 이런 데서 지금 29번 예, 각주 보면 이제 호공이 여기서 이제 그 월성 그 서리를 걸어가면서 큰 빛을 보죠. 시림 중에서 큰 빛을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신화적인 그 숲의 장소, 그러니까 주인공의 탄생과 관련된 신성한 숲이 있습니다. 네, 이렇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서 훔바바를 왜 죽이나, 훔바바를 대체 왜 죽이냐, 그걸 보면 왜 없애려고 하는가. 지금 그 말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그 길가메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수명은 셈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슬프다는 소리죠.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 우리의 수명은 결국 이렇게 셈해지고 있고 결국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쓰러질지라도 내 이름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가메시는 흉포한 훔바바 싸우다 쓰러졌다라고 기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위해서 지금 훔바바를 처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용문도 있는데 읽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긴 여행을 시작하고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그 대타자에 해당하는 신에게 가서 굳은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게 자기 영혼을 그 평온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떨리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죠. 싸워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주죠. 그 샤마시가 태양신인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조건 하에서 정말 처치하고 싶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신을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겠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성에 대한 그 자기 능력의 확인,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락항적인 그러니까 용어로 하면, 락항주의에 따르면 존재론적 열정이라고 하죠. 그 열정이 훔바바를 처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지금 줄이고 싶은데, 그리고 네. 네, 선생님 죄송한데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예, 나머지는 뭐 예, 논문에서 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타자 여기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여기 보면 흉바가 처치담에 나타난 주인공 길가메시는 뭐랄까 존재론적 열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편이며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커뮤니언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개인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신화의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고 아무래도 저도 전에는 당연시 했지만 이 한국 신화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끌어낸 도출한 스키마들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새로 추가를 해서 자료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스키마를 도출했는데, 그러니까 보호와 저주, 숭배와 원망, 서로 좀 보호하면서도 저주하고 숭배하면서도 원망하는 스키마가 예, 길가메시에서는 보인다고 봤고, 한국에서는 어떤 천명이 있고요. 하늘이 명하고 인간은 수용을 합니다. 이런 스키마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스키마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음, 이런 말씀을 이런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면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것 위주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읽어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자연의 위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고통의 원인은 자연의 힘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법과 원리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하되 이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와 화해 추구의 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결국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으로 자연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럼에도 행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고통 중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는 계속 생각을 하고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질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이제 죽음학도 있고요. 또 호스피스학 등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과 같이 결합해서 어떤 담론을 형성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어떤 시도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신 윤생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언이라는 관점에서 길가메시 신화와 한국 신화를 부분적으로 비교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토론 맡으신 유정월 선생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발표문이 조금 달라져서 약간 곤란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유정월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조정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길가메시도 잘 모르고 삼국유사도 제가 고전문학 전공자긴 하지만은 이쪽도 세부 전공은 아니라서 적합한 토론자가 아닌데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어느 한쪽이라도 좀 정통한 그런 토론자였으면 더 좋은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심사와 의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발표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길가메시가 굉장히 특이한 신화구나. 아까 한국 신화가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길가메시가 굉장히 특이하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좀 시적절한 지점도 있고 고전 문학이 죽은 문학이 아니라 어떤 동시대와 호환 가능성이 있는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흥미로웠습니다. 논의를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수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곡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행간을 덜 읽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삼국유사나 단권신화를 중심으로 천진, 합일사상, 천인관계론을 얘기하는 논의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이 합일, 뭐 관계론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주체들이 꼭 하늘과 인간과 땅이 아니더라도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식물도 있을 수 있고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훨씬 더 천인관계론에서는 사실 하늘이 더 위거든요. 좀 더 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슷한 단어들과 커뮤니언이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국유사에 대한 생태학적 그런 논의들이 지금 생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3번이네요. 1번에 3번은 요거는 좀 제가 대답을 좀 잘 듣고 싶은데요. 비교문학적인 시도는 이전에 이루어진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는 것 이상의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교문학적인 시도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커뮤니언의 관점에서 한국 신화를 봤을 때 이전과 다른 어떤 그런 시각이나 비전이 열린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논의의 책임 및 방법론인데요. 선생님께서 좀 급하게 하시느라고 정확하게 이제 다 읽지는 못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신의 커뮤니언 이렇게 항목을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1, 2, 3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자연이 신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세 항목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혹은 세 번째, 인간과 신의 커뮤니언 이것이 더 상위 항목인지 이게 약간 좀 헛갈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발표문에서 이제 스키마 혹은 대타자 이런 개념어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개념어가 틀리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가령 스키마 같은 것도 아까 이제 더 쓰셨다는 부분, 보호와 저주, 뭐 천명과 수용, 전 이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도출이 돼서 좋았는데요. 가령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비해 한국 신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언이 더 잘 드러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진짜 스키마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보다 지금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 문명이 발전한 것, 이것은 자연과 저렇게 친화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던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는 자연을 굉장히 어떤 도전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는데 거기는 오히려 지금 더 생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스키마 이론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 하나를 이제 적었던 거고 또 하나는 락강의 대타자 개념도 저는 이게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대타자를 쓴다고 한다면 가령 신화에서 주체는 누구인가? 그의 욕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그 주체의 본연의 욕망인가? 아니면은 자연, 하늘이 시킨 욕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건 대타자다 이렇게 이제
그 좀 약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락강의 이론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이렇게 정치하게 쓰시면 이 논문의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커뮤니언 부분은 조금 소략해서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그 인간과 동물이 변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나 아니면은 김영과모 같은 경우 이 변신이 오히려 이들의 그런 커뮤니언을 잘 보여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제 제안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맡아주신 유정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 잠깐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우선 커뮤니언의 개념 혹은 그 의미를 이 발표문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신화를 비교하는 것, 두 서사를 비교하는 것의 의의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예각화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신의 관계들을 우리가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이것들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신 것 같고요.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인지의 변화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이런 변화를 이 발표문의 분석 결과가 그대로 이제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타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러니까 락강의 이론에 따르자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화들 속에서 대타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그 구성의 내용은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됐으면 좋겠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변신 모티브처럼 우리가 삼국유사의 여러 설화들이 그 다양한 커뮤니티의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얘기해 본다면 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신 윤혜시 선생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토론문을 한번 보고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남길래 조금 고쳤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었고 덕분에 그래서 어떤 점을 더 예각화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래서 잘한 그 사이에 이제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서 스키마를 도출을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논의해서 좀 더 논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스키마를 도출하게 됐고 그 점에서는 이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용이 좀 달라져서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스키마들 죽음과 관련해서도 조금 다른 스키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사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주제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지금 다 이게 언급하기에는 또 역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비교 문화, 비교 문학을 하는 의의가 뭐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일단 먼저 하면 우리가 인류가 쌓아온 것을 일단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인류가 쌓아온 그 시선이 뭐냐, 자연에 대한 시선이 뭐냐. 그러면서 그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비판적으로 그걸 뭐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승을 하든 뭐 부정적인 것은 이제 제거하고요. 그런 그 과정들을 성찰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생태주의 그 시각에서 외국에서 길가메시에 대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길가메시를 가지고 연구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인류의 문화가 쌓아온 스키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것을 이해하고 한국에서만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문화권,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나, 이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부족한 점, 현대의
어떤 점에서 좀 거칠고 어떤 점에서 그게 뭘까 한국에서도 평화롭고 공존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것이 현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는 제가 그것까지 지금 이 논문에서 밝히진 않아서 뭐 다음에 논문을 쓸 때 뭐 한다거나 다루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거기까지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문, 그러니까 어떤 뭐 재해석을 해보자, 창조적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시선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시선을 좀 더 커뮤니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뭐 여지껏 연구가 비교 대상에서 좀 멀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오래된 문화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을 연구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교 문화, 비교 신화 쪽으로요. 그런 관계에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쓸 도구들이 이제 드러난 건데 스키마, 데타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언 개념들 좀 더 정치하게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데타자의 개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욕망의 문제를, 그러니까 욕망이란 단어 자체를 좀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크게 이 낙항주의를 제가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어떤 신의 욕망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의 천명이거든요. 천명과 신이 내리는 인간에게 주는 어떤 천명이자 신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의도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했고 제가 살짝 고친 부분에 욕망과 관련해서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정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거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 하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윤곽은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류정호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덧붙여 주십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네. 슬리드에 지금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청중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체크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